자이언트TV 홍성용입니다. 오늘은 이형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을 모시고 최근 엔비디아부터 반도체주 그리고 이제 IT 관련 종목들의 동향 디테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 엔비디아 얘기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구독자님들도 제일 관심이 많은 상황이신데,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 먼데이 때 $90 안팎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하는가 싶더니 지금 이제 오늘 기준, 오늘 이제 저희가 9월 4일이죠. 9월 5일. 그러니까 이제 현지 시간으로 4일 기준으로 이제 $106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인데, 대표님 요즘 최근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이제 그 2022년 11월에 그 챗GPT가 나오면서 그 AI 혁명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혁명이라는 거는 결국 10년 사이클입니다. 네, 그래서 10년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럼 10년 투자하면 되는 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통 이제 피크아웃, 이 사이클, 그러니까 큰 사이클의 피크아웃은 보통 한 5년 정도 지나면 이제 그때 정점을 찍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주도하는 것들이 바뀌어요. 예전에 월드와이드 웹 때도 그렇고 모바일 혁명, 스마트폰 때도 그렇고 처음에는 서버 클라우드 같은 인프라들이 먼저 깔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디바이스로 나와서 뭔가 쫙 확장이 되는 그림인데, 지금 AI 사이클은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는 깔린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깔린 거고, 여기서 이제 디바이스로 나와야 돼요. AI가.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캐즘이 생긴 거죠.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주가에 어떻게 보면 이제 영향을 주는 거고, 서버 클라우드의 대장주가 결국 엔비디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떤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 거의 주가가 많게는 10배 가까이 올랐다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건데, 대세 상승기 때도, 그러니까 100배가 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게 완전 대세 상승기라고 하는데, 예전에 우리 뭐 조선 사이클 이럴 때도 막 100배짜리 종목 나왔거든요. 뭐 태웅 같은 회사들이 나오는데 그때도 중간에 30-40% 조정은 흔했어요.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충분히 이제 그런 걸로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계속해서 그러면 엔비디아가 그동안 올라왔던 것처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냐? 그거는 힘들어요. 근데 이제 시총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이제 완만해지지만 결국은 우상향을 할 수 있어요.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2-3년 동안은 더 할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영향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106달러까지 내려왔으면 PER 기준으로 30배 대 수준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포워드 실적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은 사실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금은 좋은 시점이죠. 이게 이제 다들 궁금하신 거는 네. 최근에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최근에 2분기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숫자들이 네.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져서 네. 아니 도대체 얼마만큼 더 좋아야 되는 거냐. 그리고 그렇죠. 이게 이제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좋은 게 맞냐? 네. 그래서 엔비디아에 대한 기시감이 너무 많이 드는데 뭔가 이게 숫자들이 나온 걸 보고 굉장히 언론들도 좋다고 하는데 진짜로 좋은 건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엔비디아가 얼마나 좋은 결과를 받아 들었는지랑 네네. 그럼에도 주가가 빠지는 거는 그냥 뭐 조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이제 성장은 계속 해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 뭐 앞으로 3년 동안은 더 성장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주가가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는 건 성장률이에요. 지난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2%였고요. 전전 분기 매출 성장률이 265%였어요. 그러면 지난 분기에도 그 작년 4분기 비해서는 매출 성장률이 꺾였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그때 더 반응해서 올랐냐면,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지금 데이터 센터 쪽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데이터 센터 매출 성장률이 작년 4분기가 409%였고요. 1분기가 420%였어요. 그러니까 매출 성장률은 낮았지만 데이터 센터 성장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가 나오고 주가가 급등한 거고요. 근데 이번에 나온 매출 성장률이 122%예요. 그러면 성장률로 놓고 보면 262%에서 122%로 낮아졌기 때문에 일단 이제 주가가 이제 성장률이 피크아웃 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왜냐면 그건 당연해요. 모수가 이제 너무 커졌거든요.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하지만, 이제 성장률이 일단은 주가에 민감하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는 첫 번째 요인이고, 또 하나가 이제 다음 분기 가이던스죠. 이번에 300억 달러 했잖아요. 다음 분기 가이던스가 325억 달러거든요. 그러면
전분기 대비해서 이번 분기 매출, 그러니까 분기별 성장률, QOQ로 보면 15%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 다음 분기가 만약에 가이던스 수준으로 나온다 그러면, 가이던스보다 당연히 잘 나올 거예요. 그래서 뭐 330억 달러로 대충 해볼게요. 그러면 10% 성장이죠. 300억 달러에서 330억 달러니까.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도 성장률이 확 꺾이고 분기 QOQ 성장률도 꺾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일단 그거는 저는 실적 발표 다음 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단기 랠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을 보는 투자자들도 또 중요한 어떤 그룹 중에 하나고 물론 이제 그런 성장률을 보고 이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자들도 많지만 또 절대적으로 싸면 또 들어오는 수급들이 있거든요. 미국은 굉장히 시장이 크고 건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분기 실적 적어도 한 두어 달까지는 두세 달까지는 엔비디아는 뭐 그냥 지금 밸류에이션에서는 나쁘지 않다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 이제 정말 성장률이나 매출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실제로 엔비디아가 지금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 공고히 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있나요? 일단 지금은 대체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AI 반도체 쪽에서 전체 90%는 엔비디아 칩이고요. 한 5% 정도가 AMD MI300X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90%하고 5% 언더를 단순 비교하기는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점유율이 앞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작년까지는 그 AI 반도체 수요가 크게 그 두 가지 용도가 있거든요. 일단은 AI가 데이터를 학습하는 구간, 데이터 트레이닝용이 있고 그 데이터 트레이닝을 한 걸 기반으로 인퍼런스, 이제 추론 서비스를 합니다. 그러니까 추론 서비스를 하는 용도가 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보다 추론 쪽 비중이 더 커지거든요. 데이터 트레이닝 쪽에서는 엔비디아 칩을 당분간은 대체하기 힘들어요. 네, 굉장히 대체하기 힘들고, 그건 이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 때문에 그 영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추론 쪽으로 가면 이제 이게 생성형 AI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게 서비스 단가거든요. 그러면 서비스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칩 대신에 이제 그 자체 설계 칩들 있잖아요. ASIC. 그런 것들을 이제 써서 이제 코스트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이제 90%보다 더 높아지긴 힘들잖아요. 그러면 점점 점유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는 이제 젠슨왕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는 향후 이제 70% 언더 때까지 이제 갈 수 있다. 우리 점유율이. 근데 향후 이제 10년 동안 이 AI 반도체 시장이 뭐 10배, 20배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70% 정도의 마켓 시어만 해도 굉장히 이제 회사가 성장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추론과 네. 데이터 트레이닝. 네. 데이터 트레이닝과 추론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은 이제 엔비디아 대체할 수가 전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이제 추론 영역에서는 이제 좀 파이가 좀 깎아먹는 상황인데, 네네. 이게 어떻게 다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똑같은 데이터 센터에 서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서버에 AI 반도체가 들어가는 건데, 이게 우리가 GPT라고 하잖아요. GPT의 약자가 Generative 그리고 Pre-trained. 그러니까 사전에 학습한 것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트랜스포머라는 알고리즘 기반으로 한다고 해서 GPT인데, 그 Pre-trained라는 거는 사전에 학습한 내용. 뭐 예를 들면 올 4월까지 학습한 내용 기반으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성형 AI는 어제 있었던 일이나 뭐 지난주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답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서비스를 중단해 놓고 데이터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데이터 트레이닝 끝나면 이제 우리한테 답변을 해주는 AI는 예전에 데이터 가지고 학습한 친구가 답변을 해주는 거고 지금 새로 개발하는 애들은 또 이제 별도 서버에서 막 트레이닝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 트레이닝 하는 용도 그리고 이걸 인퍼런스 해주는 용도 우리가 보면 그냥 똑같은 서버 클라우드지만 용도가 다른 거죠. 네. 이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사전 학습된 그 데이터 트레이닝은 우리가 이제 GPT에게 물어봤는데, 2024년 언제까지만 뭐 검색한 기준으로 네네. 뭔가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네네. 하는 게 그 네네, 우리가 맞습니다. 데이터 트레이닝이죠. 그렇죠. 그 이제 추론의 영역에서 사실 점유율 나눠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AMD 같은 곳들도 조금씩 약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 추론 영역에서는 AMD 같은 곳들이 이제 실제로 좀 유의미한 점유율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럼에도
너무 미미하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미미한데 이제 그쪽 성장률은 높죠. 왜냐면 AMD 주가가 최근에 보면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 초에 MI300X의 매출 가이던스가 30억 달러였어요. 근데 그 다음 분기 실적 발표할 때 40억 달러로 상향 조정했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실적에서는 45억 달러로 또 추가 상향했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버틴 거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엔비디아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 나온 매출이 한 거의 260억 달러 중후반대거든요. 근데 연간으로 하는 게 지금 45억 달러라고 하니까 이제 올해 아마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총 매출이 아마 1000억 달러 정도 될 것 같아요. 1000억 달러 내외 정도 될 것 같은데 1000억 달러고 45억 달러 비교하면 그렇죠. 이걸 뭐 대체제라고 하기는 좀 민망한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추론 쪽에서도 엔비디아 칩을 제일 많이 써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제 보면 지금 나오는 호퍼 같은 최신 칩은 아니고 그 전에 나왔던 7나노 기반의 암페어, 그 암페어 같은 것들도 A100 같은 거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래도 너무 단가가 비싸죠. 그러니까 A100이 만약에 100이라는 어떤 추론 비용이 나온다 그러면 아마존 같은 데서는 자기들이 설계한 칩들이 있거든요. 이제 트레이니움이나 인프런시아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자체 설계 칩을 하니까 비용이 50% 그리고 심지어는 25%까지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심플하게 그러면 엔비디아 칩 안 쓰고 그냥 저기 자체 설계 칩 쓰면 되겠네. 코스트 떨어지고 좋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쿠다에 있는 그 소스 코드들을 다 컴파일해서 올려야 돼요. 다시. 그걸 하려면 아마존 정도의 큰 기업과 인력과 뭐 이런 그 기술이 있는 회사들은 가능한데 이제 그 레벨 그러니까 어떤 규모가 안 되는 회사들은 쉽지 않죠. 그냥 엔비디아 쓰는 게 제일 편한 거죠. 네. 그리고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문득. 그 이제 그런 결국에 아무튼 칩 성능으로 보면 엔비디아 칩이 더 좋으면 더 좋은 결과물을 받아들려면 더 좋은 칩을 그냥 써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비용을 줄이지만 안 좋은 좀 덜한 성능을 감수하고 그냥 빅테크들은 쓴다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뭐 비용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지금 엔비디아 칩이 그냥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급 부족이 좀 해결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올 초까지만 해도 H100을 주문하면 인도 받는데 10주가 걸렸거든요. 40주. 그러면 10달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병목이 TSMC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또 TSMC한테 가서 막 엄청 이제 또 압박을 해서 캐파를 키웠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게 어떤 그 리드 타임이 8주에서 12주까지 줄긴 했는데 그래도 주문하면 바로 줘야지 2달, 3달 기다려야 되는 건 안 좋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지금 누가 제일 좋은 AI 모델 빨리 개발하느냐 이걸 가지고 AGI,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라는 정말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게 최우선 과제인데 칩이 원활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도 칩으로 이제 컴퓨팅 파워를 보완하려고 하는 거죠. 인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뭐 인텔도 얘기하는 게 그 뭐 해외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제 뭐 인텔도 꽤 많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텔은 뭐 성장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인텔의 미래를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투자의 관점으로는 당분간은 그냥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요. 바이더딥을 하기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더 나쁜 게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파운드리 사업을 그냥 철수하고 기존에 이제 우리 본진 그러니까 CPU, PC용, 서버용 CPU 쪽에 집중하겠다라는 게 오히려 주가적으로는 단기적으로 나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미래는 그렇게 되면 담보할 수가 없는 거지만 그게 불확실성이 제거되기 전까지는 주가적으로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일단 파운드리 사업을 계속 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하기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팻 겔싱어 CEO가 유임될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인텔이라는 회사가 사실 그동안 막대한 경쟁력, 예전에 엔비디아 못지않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가 왜 회사가 망가졌냐? 그 재무통 출신의 CEO가 3번이나 오면서 이제 망가졌다라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연구개발이 그때부터 약화됐고, 이제 뭐 비용을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고급 엔지니어들도 많이 떠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긴 하는데, 그래서 데려온 사람이 이제 엔지니어 출신의 팻 겔싱어 CEO잖아요. 근데 팻 겔싱어가 굉장히 의욕차게 많이 하긴 했어요. 근데 그동안 선단 공정에서 뒤처져 있던 인텔이 14나노 장인이라고 할 정도로 14나노 쪽에 7년 동안 머물렀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1.8나노까지 뭐 18옹스트롬까지 막 단기에 굉장히 속도를 빼긴 했죠. 그리고 어드밴스드 패키징 쪽에서 뭐 포베로스 그리고 EMIB라는 기술을 통해서 TSMC의 코어스하고 뭔가 비슷한 그거보다 오히려 좀 더 개선된 그런 기술을 공개하기도 했고, 그리고 최근에 BSPDN이라고 해서 백사이드 파워 딜리버리 네트워크 같은 기술들도 굉장히 전향적으로 적용하고, 그리고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도 글로벌 빅테크들 고객을 굉장히 꽤 의미 있게 유치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기술이 백업이 될 때는 이게 퀀텀처럼 버텨요. 백업이 될 때는. 근데 백업이 안 되니까 이게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을 벌려놨는데 이게 수습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실적 발표 놓고 보니까 파운드리 사업이 작년이 42억 달러, 작년 동기가 이번에 43억 달러 나왔어요. 매출은 비슷하잖아요. 적자가 작년에 19억 달러인데 이번에 28억 달러. 적자가 50%가 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음 분기에는 더 나빠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뭐 하는 거냐? 이거 가다가 망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캐펙스라는 이제 자본 지출이 올해 캐펙스 컷을 20%를 했어요. 당초 계획보다 20% 캐펙스 컷을 했는데, 캐펙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있는 설비들 보안 투자들이 어느 정도 있잖아요. 우리도 연간 예산 짜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뭔가 새로운 거 하려면 신규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캐펙스 컷을 하면 대부분 신규 예산 쪽이거든요. 기존 그거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유지 보수 비용은. 그러면 이게 선단공정 투자가 힘든 거죠. 이게 뭐 너무 벌려놓은 게 많았다는 느낌이 수습을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팻게싱어의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하면 이제 미국 정부 자금 받아서 이제 한번 퀀텀 점프할 수 있어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게 이제 기술 백업이 안 되면 엔비디아도 똑같은 거죠. 엔비디아도 원래 2년마다 신모델 내놓다가 이번에는 1년마다 내놓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블랙웰 공개했잖아요. 원래는 호퍼 2년 팔고 이제 블랙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올해 말에 블랙웰 나오고 내년에 이제 내후년에 루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년마다 이제 나오겠다. 이게 예전에 인텔이 했던 틱톡 전략하고 비슷하거든요. 한 해는 아키텍처 계산하고 한 해는 뭐 플랫폼 계산하고 선단공정 계산하고 이렇게 해서 매년 좋은 칩이 되는 건데, 이제 블랙웰부터 일단은 마스크 불량이라고 하니까 설계 불량이라고 하니까 이번에 마스크 교체했습니다라고 해서 하니까, 아니 그렇게 뭔가 초격차를 하려면 기술 백업이 돼야 되는데 뭔가 미흡한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의심의 시선이 간 거죠. 네. 그 말씀이 나와서 얘기를 좀 드리면, 그래서 엔비디아의 블랙웰은 실제로 이 문제가 있는 상황은 맞는 건가요? 그래서 그걸 개선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이제 엔비디아에서도 그 마스크를 교체했다고 했거든요. 마스크를 교체한다라는 그거는 이제 뭔가 설계 쪽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게 그러면 얼마만큼 지연되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일단 많이 지연되진 않을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장 투자자들은 저기 그러면 단발성으로 끝나는 거냐? 아니면 또 저러다가 또 뭔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요즘에 뭐 이렇게 테크 기업들 보시면 한 번 문제 나오는 애들 계속 나오지 않아요. 그죠? 삼성도. 그러니까 보면 아니 이게 뭐 이거 그냥 해프닝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완전히 이만큼 문제가 커져 있고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나온 건 요만큼인데 밑에 보면 이만큼 문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투자자들도 이제 그런 걱정을 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약간 그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한 최대 3달 정도 지금 엔비디아의 모멘텀이 나쁘지 않다라고 네. 판단되지만, 그 블랙웰 이슈가 잘 해결되지 않았을 때는 조금 더 네.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이겠네요. 맞습니다. 일단 뭐 지금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 지금 2등이잖아요. 엔비디아가. 뭐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빠져서 또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엔비디아를 지금 반도체 칩 업체에 밸류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원래 칩 업체였는데 단순히 이제 기존에 GPU만 하다가 이제 CPU, 그레이스라는 CPU까지 내재화했고, 그리고 이제 그 GB200 NVL이라는 이제 서버렉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그 서버렉까지 가고, 그리고 기존에 그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있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또 붙였죠. 그게 디지털 트윈이 옴니버스. 그러니까 이 칩을 가지고 자율주행차를 만들던가 아니면 스마트 팩토리를 꾸리던가 아니면 로봇을 할 때, 이걸 예전에는 그냥 막 생으로 돌려봤잖아요, 연구실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그 가상 세계에서 돌리면 굉장히 시간과 비용을 축소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플랫폼을 옴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이제
서버렉뿐만 아니라 이제 뭐 앞으로는 로봇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인 그룹 같은 것들도 공개주고 심지어는 클라우드 서비스까지 한다고 했잖아요. NIM이라고 해서 엔비디아 인퍼런스 마이크로 서비스라고 해서 자 그런 것들을 다 펼친다라고 하니까 와 그래 이거는 반도체 칩 업체가 아니야. 엔지니어링 강력한 락인 효과가 있는 플랫폼이야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백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블록에서 일단 뭔가 딱 문제가 생기니까 저 그림은 예쁜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네, 그 의심을 불식시키지 못한다 그러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생성형 AI 서비스 자체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보고 싶은 게 이제 뭐 챗 GPT 그 다음에 이제 제미나이 막 이러면서 연초에는 막 뭔가 이 서비스 자체가 우리 삶을 완벽하게 통째로 바꿔놓을 것 같은 분위기를 막 몰고 오다가 또 한풀 꺾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왜 막 별로 그렇게까지 쓰는 사람들이 호기심에서 써봤다가 지금도 안 쓰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제 지금 정말 저변이 확대되고 있는 거 맞냐라고 묻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일단 확대되고 있죠. 예, 일단 최근에 오픈 AI가 1,000억 달러 정도 신규 펀딩 하는데 그 1,000억 달러 밸류로 신규 펀딩 하는데 거기 지금 주간 단위로 그 활성 사용자가 2억 명이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가 안 쓰는 거지 많이 쓰는 거예요 이미. 예전에 그 월드와이드 웹 때도 처음에 이제 그 통신 인프라가 다 깔렸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컴퓨터 디바이스로 내려오기까지 시간이 걸렸잖아요. 나중에 와이파이, 와이브로 되는 데까지 시간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 망 깔렸는데 이게 우리 디바이스로 언제 오는 거야 라고 이야기했었고 스마트폰도 처음에는 이거 좋은데 이렇게 성능 떨어지는 컴퓨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야 그랬지만 나중에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앱들이 생기고 킬러 어플들이 생기고 해서 된 거잖아요. 처음에는 아주 일부의 아주 그냥 관여도가 높은 전문가 집단들이 쓰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뭐 프로그래머들이 그렇겠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일반 그냥 이제 워크스테이션용으로 많이 쓰다가 그 다음에 이제 B2C 쪽으로 이제 사람한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는 건데 근데 이제 우리 디바이스 업체들이 아직까지 온 디바이스 AI라는 서비스를 만들기까지 좀 약간 시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는 다 준비됐어요. 네, 근데 이제 다 준비는 아니죠. 계속해서 뭐 하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준비가 된 건데 요게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약간 시간이 걸리다 보니 저거 이제 그냥 메타버스처럼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메타버스 때하고 생성형 AI 혁명이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글로벌 탑 10 기업 딱 이렇게 줄을 세워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돼요. 지금 AI 쪽에 올인하고 있지 않은 기업이 2개밖에 없어요. 한 개가 아람코, 네, 석유회사. 또 하나가 버크셔 해서웨이거든요. 나머지는 모든 지금 캐펙스를 AI 쪽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요. 네.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올인했는데 혁명이 안 일어난 경우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만 안 쓰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포함해 저까지요. 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 엔비디아의 글로벌 증시와 한국 증시에 명운이 걸려 있는 것처럼 이번에 2분기 실적 발표 전에도 막 그랬었는데 국내에서는 진짜 뭐 엔비디아랑 바로 연결돼 있는 회사가 SK 하이닉스잖아요. 그렇죠. 이제 SK 하이닉스도 엔비디아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굉장히 좀 매도세가 강한 축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도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동안의 이 주가 상승률이 좀 너무 과도한 것이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모멘텀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그동안 이제 엔비디아와 친구들이 그동안 1년 6개월, 1년 8개월 동안 사이클 주도해왔다고 봐야 돼요. 서버 클라우드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제일 좋았고, 일본에는 이제 디스코라는 회사가 있고, 대만에는 TSMC, 그리고 네덜란드에 베시라는 회사, 그리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 거의 동조화를 보였었거든요. 근데 그게 올 하반기부터 디커플링 됐어요. 미국 시장은 이미 AI가 이제 서버 클라우드 인프라에서 약간 이제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약간 그 어떤 새로운 주도주로 약간 무게축을 조금씩 옮기기 시작했었거든요. 근데 서버 클라우드에서는 엔비디아의 핵심 그 부품이 HBM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동조화돼서 가는데 온 디바이스 AI는
한국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칩셋이 굉장히 고도화되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AI PC에서는 40 톱스 수준의 그 AI 성능이 지원되어야 되기 때문에 코파일럿 쓰려면 뭐 그 정도 하드웨어가 필요한데 메모리가 아직까지는 온 디바이스 AI용 주문형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서버 칩용 AI 반도체는 HBM이라는 주문형 메모리가 기본적으로 채택되기 때문에 온 디바이스 AI는 그냥 대한민국 메모리가 그냥 약간 존재감 없는 조형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온 디바이스 AI가 되면 D램 많이 써야 되고 낸드 플래시도 많이 써야 돼요. 라고 해서 이제 국내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많이 이제 어필을 했는데 투자자들한테 안 먹히는 거죠. 저거는 HBM이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기존에 있던 것도 많이 쓴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멀티플을 못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새로운 거, 테크는 항상 새로운 거, 그리고 급성장하는 거 이걸 원하는데 그 아이디어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따로, 국내 따로 가다가 지금 이제 심지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굉장히 출렁거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엔비디아보다 더 빠지는 거죠. 국내 이제 그 엔비디아 친구들이. 그러면 그래도 그동안에 뭐 HBM 전에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메모리를 안 한 게 아닌데도 새로운 온디바이스 AI에서는 조연 수준도 아직 안 되고 있다는. 그냥 조연입니다. 조연. 그냥 조연이에요. 네, 우리가 HBM이 왜 사람들이 HBM을 열광했냐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원래 커머디티고 사실 그냥 그 커머디티라는 거는 싸게 많이 뽑아내면 제일 좋은 거였잖아요. 그게 최고의 미덕이었는데 이번에는 HBM이라는 거는 약간 파운드리 같은 거였어요. 아이템이.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에 맞게 주문형으로 1년으로 연간 단위로 해서 계약한 가격에 계약한 수량들을 가져가는. 자, 온디바이스 AI에서도 이걸 원하는 거예요, 시장은. 근데 그냥 커머디티 디램하고 뭐 LPDDR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많이 쓴다. 이러니까 그거는 뭐 마이크론도 할 수 있는 거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와 함께 이제 삼성전자 얘기를 조금 더 하면 삼성은 뭐 HBM을 지금 뭐 3를 탑재를 하느냐 마느냐 뭐 지금 어떤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걸까요? 일단 HBM3E 8단은 납품이 될 것 같아요. 조만간에. 사실 뭐 제가 상반기까지는 뭐 이렇게 어디 물어보면 쉽지 않습니다라고 실제로 잘 안 됐고요. 작년부터 작년부터 계속 물어봤었거든요. 여러 사람들이. 근데 저도 확인을 해보니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근데 올 하반기부터는 약간 이제 분위기가 좀 달라졌고, 아쉬운 거. 이제 우리 그 삼성전자 물려있던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참 아쉽다. 이거 한 두세 달만 빨리 나왔어도 삼성전자 주가에 굉장히 그래도 좋은 호재가 됐을 텐데 아쉬운 거고, 일단 8단은 올해 들어갈 것 같고요. 12단이 이제 삼성이 어떻게 보면 되게 기대하는 거고, 12단이 결국 블랙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8단은 이제 H200이라는 이제 기존 호퍼 기반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미 SK 하이닉스가 잘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계약 조건이 그렇게 좋지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12단은 삼성이 우리가 그래도 고단화에는 좀 더 그 기술적으로 약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이야기하니 그걸 좀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진짜 본 게임은 이제 HBM4입니다. 네, 그 HBM4라는 건 이제 결국 2026년에 루빈에 채택되는 거고, 이제 AMD의 MI400X 거기에 이제 채택되는 제품인데, HBM4가 이제 약간 뭔가 우리가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아이템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도 HBM4를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HBM4는 연구 개발하고 있고요. 이게 출시가 아마 내년 말쯤에 나올 겁니다. HBM4는. 근데 지금 연구 개발의 역량을 HBM4 쪽으로 거의 많이 집중하고 있죠. 누가 더 성능이 고도화된 HBM4를 내놓느냐가 향후 판가름. 네, 일단 잘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HBM3 대비해서 HBM4가 많이 바뀌는 게, 우리 HBM이라는 구조가 보면 제일 밑에 베이스 다이가 깔리잖아요. 이게 로직 칩이거든요. 그 위에다가 이제 코어 다이, D램을 쌓아서 이제 아파트처럼 만드는 건데, 베이스 다이가 되게 많이 바뀌어요. HBM4부터. 물론 이제 코어 다이도 기존의 인풋 아웃풋 수가 1024개에서 2048개로 2배, 그러니까 고속 엘리베이터 수가 2배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럼 데이터가 훨씬 더 빨리 가겠죠. 그리고 우리 주상복합 아파트, 쉽게 비유를 들면 주상복합 아파트 1층 대부분 로비로 쓰잖아요. 근데 고급 아파트는 다 로비 구조가 다르죠. 네. 그 로비 구조를 만드는 게 앞으로 굉장히 부가가치가 중요해지는 건데요. 그게 커스텀 HBM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이스 다이를 다르게 해줌으로 인해서 빅테크들이 원하는 자기네들 칩에 최적화되어 있는 HBM을 만들어 줄 수 있어요. 그걸 사실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굉장히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기존에 안 올라가던 기능들이 HBM4의 베이스 다이에 많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으로 캐시 메모리, 그리고 네트워크 메모리, 그리고 심지어는 프로세서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프로세스 인 메모리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까지 솔루션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고객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춤으로 해줄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는 TSMC에서 하는 거지만 삼성은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서 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진정한 메모리의 파운드리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거죠. HBM4부터. 9월에는 또 이제 애플의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이게 이제 온디바이스 AI,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이제 뭐 서버 통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AI 때문에 좀 더 이제 집중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애플 주가에도 조금 모멘텀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단순 애플 주가뿐만 아니라 AI 사이클이 걸려있는 이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디바이스 AI 쪽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애플 인텔리전스고요. 이번 달,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엔비디아가 만약에 계속해서 한 일주일 이내에 뭔가 주가를 들어 올리지 못한다 그러면 AI 사이클에 좀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희망을 찾을 수 있는 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브로드컴. 엔비디아가 꺾여도 그 주문형 AI 반도체 쪽은 수요가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를 브로드컴을 통해서 확인하면 좋은 거고요. 아마 이 영상이 나갔을 때는 브로드컴 실적 발표가 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일 발표니까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이제 브로드컴 실적에서 이제 향후 가이던스, 브로드컴이 다음 분기의 가이던스를 특히 AI 쪽에 어떻게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고, 애플 인텔리전스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상반기까지는 계속 클라우드 사이클, 데이터 센터 사이클로 갈 수 있는 건데, 이게 수요를 바통 터치를 해주는 게 결국 온 디바이스 AI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마 지난번에 출연해서도 6월에 제가 확인해야 되는 이벤트가 두 개 있다고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공개됐었고, 그리고 이제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윈도우 그 코파일럿, 그러니까 AI PC에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이제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AI PC 쪽에 좀 많은 그 어떤 기대감을 걸었었거든요. 실제로 올 상반기 보면 AI PC 관련주인 퀄컴하고 ARM 홀딩스가 주가가 흐름이 좋았는데, 그건 생각보다 별로였고요. 발표가. 근데 애플 인텔리전스가 사실 별로 기대 안 했는데 되게 기대감을 줬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가 스마트폰에 AI 기능이 들어가면 사람들이 내가 $100, $200를 더 주고 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가능성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100, $200의 가격이 올라가면 그 안에 들어간 하드웨어가 메모리야. 주문형 메모리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메모리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 애플이 과연 이 AI 사이클을 바통 터치할 수 있을지. 브로드컴도 브로드컴인데 사실은 좀 일반 이 투자자들에게 조금 더 익숙한 건 애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애플이 얼마나 잘 AI가 탑재된 핸드폰을 내놓을 수 있느냐가 좀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러분들이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내용들을 보고 내가 가격이 $100, $200 더 비싸져도 살래. 그리고 저 서비스를 내가 쓰기 위해서 내가 한 달에 $20 낼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걸 확인해 보시면 되죠. 만약에 그게 된다 그러면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이 그러면 분위기 완전 달라지는 거고, 그럼 내년 지금 주가는 우리 메모리 주가는 내년 하반기 업황을 프라이싱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년 하반기가 꺾인다고 보고 지금 가격이 다 빠진 거거든요. 근데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수요처럼 뭔가 부상한다 그러면 내년 하반기 들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이제 반도체 주가도 많이 들어올릴 수 있죠, 다시. 네. AI 사이클, 그리고 반도체주의 미래 주가까지 예측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이번에 핸드폰만 나오고 이 애플 인텔리전스도 10월에 나온다 뭐 이런 네네. 이야기도 있긴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게 그래서 약간 이제 애플 인텔리전스 공개 이후로 주가가 거의 20% 그냥 단기에 급등했다가 이제 그 뒤로 약간 부진했던 게 iOS 18 업데이트가 이제 결국 애플 인텔리전스잖아요. 그게 일정이 이제 가을로 지연된 거죠. 원래는 아이폰 16 시리즈 출시하면서 같이 공개할 거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게 약간 좀 딜레이 된 것 같습니다. 개발 완성도 측면에서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하는 거죠.
애플과 뭐 양대 산맥인 또 회사 그리고 또 AI에서는 MS랑 또 양대 산맥을 이루고 회사는 구글이잖아요. 이제 네네. 구글이 이제 또 사실 최근에 뭐 반독점법 이슈 때문에 굉장히 뭐 시끄러운 것 같은데 요걸로 뭐 회사가 뭐 핵심 사업부를 쪼개내만에 뭐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네.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실제로 뭐 그 트럼프 대통령 부통령 이제 후보인 제디 벤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코멘트를 실제로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구글에 대해서 뭐 유럽도 마찬가지고 이제 반독점에 대한 이슈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실행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긴 해요. 이 정도의 어떤 큰 기업을 뭔가 그렇게 손을 보려면 강한 추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국민적인 지지들이나 뭐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AI에서 오픈 AI한테 밀린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까지 할까? 규제 당국이 약간 그런 의문이 있긴 합니다. 사실 지금 구글이 AI에서도 압도적인 1등이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런 논의들이 정치적으로 뭔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제 오픈 AI 따라가기도 허덕거리는데 그런 회사를 또 쪼개가지고 이건 이제 미국 국익 차원에서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네. 네,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얘기하니까 또 엔비디아도 사실 최근에 또 반독점법 네. 이슈에 뭐 유럽이나 뭐 미국에서도 계속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조금 약간 악재가 될 수 있긴 하겠네요. 그 심리적으로는 악재인데요. 사실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야 유럽에 안 팔면 되잖아요. 유럽에 무슨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갈 만한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소프트웨어 서비스 업체가 유럽 그러면 떠오르는 회사가 있나요?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이제 그냥 목리 정도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프랑스에 미스트랄 AI라는 회사가 있긴 한데 엔비디아 칩 안 써 그러면 자기만 손해지. 심지어 거기 네. 둘은 같이 손잡고 뭔가 뭐 네. 만들고 있고 뭐 그런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반독점법 이슈는 사실 엔비디아한테는 뭐 큰 이슈가 아닐 수 근데 있다는 거. 심리적으로는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가에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데 일단 실질적으로 엔비디아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다. 네. 오히려 중국 쪽에 못 팔게 하는 게 크죠. 중국 쪽 매출 비중이 20%니까 오히려 그런 게 오히려 펀더멘탈적으로는 더 큰 이슈지. 유럽은 그렇게 뭐 큰 수요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벌써 9월이고요. 이제 사실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는 이제 미국 대선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미국 대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 미국 대선이랑 빅테크가 어떤 상관성을 띨지 뭐 사실 뭐 각 섹터들이 많지만 이제 대표님 모시고는 이제 IT나 빅테크 이 지금 나스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궁금한데 이 섹터의 미래를 좀 점쳐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이외에 좀 더 관심을 가져봐야 할 만한 섹터가 또 있을까요? 일단 저는 그 누가 되든 이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서 다시 어디로 또 수급이 집중될 거냐? 저는 결국 AI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 성장이 이렇게 나오는 쪽이 여기 말고 별로 없어요. 네, 그리고 글로벌 시장은 경기 침체로 가죠. 그리고 미국 빅테크라는 게 지금 사실 안전자산의 관점에서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미국 국채도 안전하지 않죠. 뭐 암호화폐도 그렇게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돈은 많은데 일단은 갈 데가 별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다시 빅테크 쪽으로 갈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됐는데, 그동안에는 빅테크의 성장이 집중되어 있지만 너무 수급이 쏠려 있었고 미국 나스닥 전체에서 반도체 비중이 25%를 넘었었고, 그리고 S&P 500에서 빅테크 M7의 비중이 역대급으로 높아져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 전체 시총에서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었었거든요. 그러면 항상 여지없이 조정이 왔었어요. 미국 빅테크도 성장이 여기에 있는 건 다 맞아요. EPS 증가율이 사실 빅테크하고 논 빅테크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쏠림이 너무 컸던 거죠. 근데 이제 이번에 주가가 조정받으면서 또 이게 완화됐고, 제가 그래서 단기 랠리 가능성을 보는 게 그거예요. 막상 놓고 보면 밸류 싼 게 빅테크밖에 없어요. 네,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결국에 뭐 대선이 끝나도 불확실성이 제거되더라도 AI와 빅테크의 수급이 몰리지 않겠느냐, 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할 만한 게 특별히 그쵸. 없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이 AI라는 건 결국 패권에서 중요하다라는 거를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AI를 주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거고요, 둘 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거는 민주당은 그래도 안전하게 해라. 이제 안전하게 해라 그 말은 계속해서 뭘 검증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귀찮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 공화당 쪽은 일단 해라. 문제 생기면 우리가 이제 그때 뭔가 조치를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스탠스가 다른 거죠. 원래 미국 실리콘밸리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지금 그 트럼프 쪽으로 지지를 약간 이렇게 하는 쪽이 많아요. 그리고 심지어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는 원래 민주당에 굉장히 많은 정치 자금을 대는 기업인인데 이번에는 둘 다 안 되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은 사실 이제 약간 공화당 쪽에 뭔가 기대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라는 게 기술 속도가 너무 빠른데 여기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해주려고 하면 이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빅테크들은 그냥 이제 규제 완화인 트럼프가 좋은 거죠. 저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아, 예, 저도 뭐 절대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최근 분위기가 그렇다는 말씀을 좀 드릴 것 같고 결국에 불확실성이 제거되면 누가 되든지 간에 AI와 빅테크 산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얘기로 오늘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이것저것 이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빅테크 기업까지 그리고 미국 대선 얘기까지 쭉 나눠봤는데 최근 장은 그러면 이제 좀 잘 관망세보다는 괜찮은 장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일단 미국은 그런데요. 이제 국내는 사실 좀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내 특히나 이제 뭐 테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제 영상을 많이 보시니까 일단 국내 테크 쪽은 가을 한 10월까지는 다음 달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세 이슈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이 불확실하면 지금 해리스하고 트럼프의 산업 정책이 너무 상이해요. 그게 사실 기업 입장에서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최근에 미국 쪽에 수출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결국 미국에 있는 우리 팹들의 투자 들어가는 기계류라든지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잖아요. 근데 지금 뭐 진짜 최악의 경우에는 트럼프가 뭐 칩스법에 주기로 한 보조금을 안 주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뭔가 이게 확실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데 지금처럼 불확실할 때는 그러면 그동안에 뭔가 이 수출 주도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미국의 밸류체인 투자 쪽으로 많이 이게 됐었는데 일단 유보가 되면 이게 펀더멘털에 영향이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해소될 때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녹여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계속해서 지금 악재로 작용하는 겁니다. 네.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뭐 밸류에이션 나쁘지 않지만 사실 이제 국장은 조금 힘든 분위기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가 필요하다. 네, 약간 말씀으로 양시장 다 좀 이제 약간 수비적으로 운용하시고요. 사실 하반기 아직 불확실성이 해결된 게 아니에요. 이제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기서 뭐 더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올 하반기가 이렇게 이제 만약에 굉장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되면 내년 시장 또 좋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좋아졌는데 내가 계좌가 다 녹았어요. 지금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수비적으로 그리고 현금 운용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 수비적으로 운영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영수 HSL 파트너스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